1972년 뮌헨 하계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서독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무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새로운 독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더 치어풀 게임스, 즉 즐거운 대회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모든 것은 개방과 환대의 정신을 상징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정권의 군국주의를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악몽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경기장 주변에서는 무장경비원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선수촌의 보안 역시 허술하다고 느껴질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서독 정부가 세상에 보내는 화해와 신뢰의 메시지 그 자체였으며 독일의 어두운 역사를 딛고 일어선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평화와 화합을 향한 이 순수한 열망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비극의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2년 9월 5일 이 평화의 제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질극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고 올림픽의 낭만과 순수성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검은 9월단이라는 이름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는 단순한 인명피해를 넘어 스포츠가 정치적 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검은 9월단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최대 파벌인 야세르 아라파트의 파타와 연계된 무장단체였습니다. 1970년 9월 요르단 정부가 자국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대대적으로 축출한 사건, 이른바 검은 9월을 계기로 결성된 이들은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를 상대로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미디어 무대를 활용하여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강제 부각시키고 이스라엘에 수감된 동료 236명을 석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뮌헨은 자신들의 대의를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는 최적의 극장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전쟁과 박해의 역사를 딛고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녀이거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청년들이었습니다. 올림픽 무대는 유대 민족의 회복력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수단의 면면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레슬링 코치 모셰 웨인버그는 32살의 열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역도 선수 요세프 로마노는 32살로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구 제작자였으며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를 강행했습니다. 레슬링 선수 엘리에제르 알피는 24살의 시계 제작자였고 마크 슬라비는 갓 18살이 된 유망주로 소련에서 막 이주해온 상태였습니다. 역도 선수 제브 프리드만 28살, 그리고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이주해온 다비드 베르거 역시 28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육상 코치 아미추르 샤피라 40살, 사격 코치 케아트 쇼르 53살, 펜싱 코치 안드레 스피처 27살, 역도 심판 야코프 스프링어 51살, 레슬링 심판 요세프 구트프로인트 40살까지 이들 각자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으며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뮌헨에 왔지만 끔찍한 운명의 희생양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9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대부분의 선수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9월단 소속 테러범 8명이 더플백에 AK-47 소총과 수류탄, 권총을 숨긴 채 선수촌에 2m 높이 철책으로 접근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위장한 그들은 마침 담을 넘던 캐나다 선수들과 마주쳤습니다. 선수들은 이들을 술에 취해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라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담을 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이들이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선수촌을 피로 물들일 테러범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코놀리가 31번지에 위치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 아파트 1호실과 3호실이었습니다. 훔친 열쇠로 문을 열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그들은 문을 강제로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숙소 안에서 가장 먼저 침입자들과 마주한 것은 레슬링 심판 요세프 구트프로인트였습니다.
거구였던 그는 침입을 감지하고 온몸으로 문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가! 빨리 도망쳐! 그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잠에서 깬 룸메이트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레슬링 코치 모셰 웨인버그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테러범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테러범 중 한 명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결국 총에 맞아 뺨을 관통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범들은 피를 흘리는 웨인버그를 총으로 위협하며 다른 이스라엘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웨인버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이 호실 대신 자신처럼 힘이 센 레슬링과 역도 선수들이 묵고 있는 사무실로 테러범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의 동료들이라면 더 강력하게 저항하여 상황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웨인버그의 예상대로 사무실의 선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6일 전 경기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역도 선수 요세프 로마노는 목발로 테러범을 내리치며 맹렬하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중무장한 테러범들을 맨몸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노는 자동소총의 무자비한 난사로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의 시신은 저항하는 이들의 말로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인질들 앞에 본보기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주도했던 웨인버그 역시 테러범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소중한 생명이 꺼졌고 남은 9명의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진은 테러범들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선수촌의 새벽은 총성과 비명, 그리고 자욱한 화약 냄새로 얼룩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서독 경찰이 선수촌을 포위하면서 길고 긴 21시간의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9월단은 살해된 웨인버그의 시신을 숙소 밖으로 내던지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236명과 서독 감옥에 있던 독일의 극좌파 테러 단체 바더 마이노프의 핵심 조직원인 안드레아스 바더와 울리케 마이노프의 즉각적인 석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오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시간마다 인질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총리는 보고를 받자마자 테러리스트와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질들의 생환보다 테러에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스라엘의 오랜 국가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인질들의 목숨을 서독 정부의 손에 맡기는 결과를 낳았고 협상의 여지를 극도로 좁혔습니다. 한편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위성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의 안방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테러범이 숙소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 서독 협상단이 초조하게 건물 주변을 오가는 장면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어떻게든 자국 땅에서 유혈 사태만은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서독 내무장관 한스 디트리히 겐셔와 바이에른주 내무장관 브루노 메르크, 뮌헨 경찰청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테러범들에게 액수에 제한 없는 거액의 돈을 제안하기도 하고 인질들을 대신해 자신들이 인질이 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은 오직 동료들의 석방이라는 정치적 목표만을 고집하며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텔레비전 생중계는 협상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경찰 저격수들이 건물 옥상으로 잠입해 진압, 작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선수촌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테러범들은 이 장면을 보고 격분하며 작전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경찰은 허둥지둥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독 당국은 테러범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그들을 다른 장소로 유인해 제압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러범들에게 이집트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들을 인근의 피르스텐펠트부르크 공군 기지로 이동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테러범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려 대기 중인 보잉 727 비행기로 이동하는 순간 활주로와 관제탑 등에 미리 매복해 있던 저격수들이 그들을 일망타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선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과 치명적인 오류로 가득 찬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의 국내 활동을 금지하는 헌법 때문에 대테러 작전을 경찰이 주도해야 했는데 경찰에는 전문적인 대테러 부대나 훈련된 저격수가 전무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저격수 5명은 정식 저격수가 아닌 일반 경찰관 중에서 사격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들을 급하게 차출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적용용 소총이 아닌 일반 G3 전투 소총을 지급받았고 야간 투시 장비나 저격수 간의 무선 통신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수신호로 멀리 떨어진 저격수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정보의 실패였습니다. 경찰은 선수촌을 포위하고 있던 내내 테러범의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8명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저격수 5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테러범들을 제압하기 위해 보잉 727 비행기 안에 승무원으로 위장해 잠복하기로 했던 17명의 경찰. 특공대는 작전이 사실상의 자살 임무라고 판단하여 상의 끝에 임의로 임무를 포기하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지휘본부는 이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밤 10시 30분 인질과 테러범들을 태운 헬리콥터 2대가 피르스텐펠트부르크 공군 기지의 어둠 속에 착륙했습니다. 테러범들의 리더인 이사와 그의 부관이 비행기를 확인하러 갔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즉시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아랍어로 소리치며 헬리콥터로 달려가는 순간 너무 일찍 발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저격수가 성급하게 쏜 총알이 테러범 한 명의 다리를 맞췄고 밤의 정적을 깨는 총성을 신호로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어둠과 먼 거리, 부적절한 장비 때문에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고 테러범들은 헬리콥터를 엄폐물 삼아 격렬하게 응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제탑에 있던 경찰 지휘관 안톤 플리거바우어가 테러범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혼란스러운 총격전이 벌어졌고 뒤늦게 도착한 장갑차는 무전장비 부재로 인해 작전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완전한 궁지에 몰린 테러범들은 최후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테러범이 인질 5명이 손발이 묶인 채 타고 있던 동쪽 헬리콥터로 달려가 문을 열고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안의 인질들은 끔찍하게 불타거나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다른 테러범은 서쪽 헬리콥터에 남아있던 4명의 인질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해 모두 살해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모든 총격이 멎었을 때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남은 인질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전원, 서독 경찰 1명, 테러범 5명이 사망했습니다. 생포된 테러범은 3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던 구출 작전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유혈 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비극이 끝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3만 5천 명의 관중과 3천 명의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론디즈는 추도 연설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만큼이나 올림픽 운동의 힘을 강조하며 The Games must go on, 즉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4시간 만에 중단되었던 올림픽은 재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스포츠가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희생자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축제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비인도적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서독은 이 참사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테러 역량의 부재를 절감하고 불과 몇 주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과오를 담은 수천 페이지의 내부 문서를 기밀로 묶어두었다가 유가족들의 끈질긴 요구와 언론의 추적 끝에 2012년에서야 공개하며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테러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정보기관 모사드는 신의 분노, 즉 레스 오브 갓이라는 암호명 아래
민엔 참사의 배후 조종자와 관련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제거하는 길고 잔혹한 보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비밀 암살 작전은 수년에 걸쳐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펼쳐졌으며 수많은 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973년 노르웨이 릴레한메르에서는 엉뚱한 모로코 출신 웨이터를 테러범으로 오인해 살해하는 릴레한메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실수를 낳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것은 생포되었던 테러범 3명은 사건 발생 후 불과 53일 만에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72년 10월 29일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납치하여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서독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여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분노를 샀고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싸움은 그 후로도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펜싱 코치였던 안드레 스피처의 아내 안키 스피처와 역도 선수 요세프 로마노의 아내 일라나 로마노는 진상규명과 IOC의 공식적인 추모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1분의 묵념 시간을 가져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IOC는 정치적 사안을 올림픽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49년이 지난 2020 도쿄올림픽, 실제로는 2021년에 개최된 대회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넨 올림픽 참사는 평화의 재전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극 이후 올림픽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삼엄한 경비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회로 변모했으며 다시는 1972년 이전의 순수함과 낭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972년 미넨의 총성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국가와 이념, 종교의 갈등이 인류의 화합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어떻게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1만 78